금융위기라는 단어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융리스크 부실화 이 정도 단어일 것 같아요. 부동산도 다 내려가도 개발 호재가 있거나 어떤 호재들이 있으면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승장이 부동산이든 주식장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폭등장은 쉽지 않다. 좀비 기업처럼 좀비 가게도 지금 많은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데 버티고 있는 데들이. 아침에도 신문 기사를 우리 방송에서 좀 소개를 했는데 네네. 지금 폭탄이 터질까봐 당국이 그 부동산 PF 연쇄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잔액이 2021년 말 112조에서 22년 말 130조 여기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지금 연체율이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반년 사이에 3조가 늘고 연체율이 1% 급등했다. 뭐 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네.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는 저는 겁니까? 뭐 새삼스럽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뉴스가 이제 난리 난 건데요. 현장에서는 사실 뭐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정부가 투입된 금액이 25조예요. 네. 물론 시드머니 개념으로 할 수 유동성 확보 차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133조잖아요. 다 못 막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게 추경호 장관이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처음에 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량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해서 뭐 부실을 막겠다. 그럼 우량하지 않은 현장들은 아웃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량 다 본인들 현장이 우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부의 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대주단이 있잖아요. 대주단하고 협력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가 은행의 권리를 갖다 함부로 개인 법인인데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을 하고 이제 대주단 협약을 맺었잖아요, 정부하고. 그래서 우량 현장부터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일단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대주단한테 최대한 협력을 구해가지고 좀 이자를 갖다가 뭐 천천히 받고 이렇게 일단 상황을 보자를 해놨는데 최근에 여러분 보도 보셨을 거예요. 청담동 부동산 PF 부도 직전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아 진짜요? 제가 부동산에 사실 시청자도 아실 텐데 관심이 자료 가져왔으면 없어가지고. 좋았을 텐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르피에드 강남 이렇게 저 청담 이렇게 치시면 나올 청담. 거예요. 그게 한 4,600억짜리 사업인데요. 부지만 그게 2억 9천에 샀어요. 평당.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샀어요. 그런데도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건축비가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의 내용이 봄에요. 분양을 했는데 800 주상복합이에요. 네. 800 몇 가구인데 7가구인가 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망한 거예요. 그래요?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도예요. 부도니까 뭐 이자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원래 새마을금고가 선언을 했어요. 10월 15일이 만기였는데 PF 만기인데 네. 우리 만기 안 하고 채권 회수하겠다. 새마을금고도 어렵잖아요. 그게 한 1,600억 돼요. 한 30% 이상이요. 그래서 네. 대주단 협약이라는 게 합쳐가지고 70% 이상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가 30%가 넘으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이건 깨지는 거예요. 부도예요. 근데 이름이 청담이잖아요. 강남 청담동이 사업이 부도. 그거 타격이 알짜인데. 크잖아요. 둔촌주공의 최소 10분의 1의 효과는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불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행자 입장은 사실 잘못 산 거잖아요. 너무 비싸게 땅을.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도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일단 총선도 있고 하니. 연장. 일단 또 시장이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두고 좀 협력해서 가자. 지금 뭐 이렇게 좀 경제가 안정됐을 때 이렇게 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채권 회수가 들어가는 건 무리가 없지만 다 어려울 때 하면 충격이 크지 않냐 뭐 이런 회의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린 채권 회수 들어갈래 그러다 결론이 뭐였냐? 이자를 그동안 다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일부 상환 받고 새마을금고가 받고 처음엔 6개월, 뭐 6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한 거예요. 네. 그럼 연장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워낙 땅을 비싸게 샀으니 그러니까 100원에 샀다 그럴게요. 100원에 사가지고 건축비가 100원이면 200원이니까 200 한 30원, 30%면 250원에 분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250원에 분양을 하는데 박살났잖아요.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220원 정도 가야지 뭐 어떻게 비벼보겠죠? 아니면 200원? 뭐 거의 뭐 90%가 미분양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200원 가면은 이미 벌써 돈은 다 끝난 거예요. 건축비가 근데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더 손해보잖아요.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자도 접어야죠. 그런데 이걸 못 접는 거죠. 이거 원래 이러면은 그냥 경제 논리에 의해서 파산해야 근데 되는데 파산하고 손들어야 새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토지 가격이 다시 뭐 2억 5천이나 2억대로 내려오면 이 단가가 맞아서 수익률이 확보되니까 그러면 전체 분양가도 낮아지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근데 이걸 좀 유지시킨 거예요. 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PF 문제 그 기사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자리도 이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건축비가 지금 많이 오른 데다가 이분들이 그럼 이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자, 건축비도 오른 데다가 이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이자가 지금 신용등급이 만약에 시행자가 받았다 그러면 A급 이하면은 거의 10% 넘어요. 2년이면 20%예요. 이미 수익은 날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측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2009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2009년도에도 MB정부 때도 이렇게 똑같이 미분양 대책 지원을 했어요. 해가지고 본인들이 분양가를 인하하고서 파는 데는 이 정부에서 LTV를 85%까지 풀어줘가지고 좀 윈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미분양이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6, 7만 원 살렸는데 10만 원은 정리가 됐죠. 부도가 나는데 그 와중에 터진 게 2011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잖아요. 11개 은행이 다 박살났잖아요. 그게 2011년 봄부터예요. 그럼 기간이 딱 나오잖아요. 2년 정도예요. 딱 2년 이자로 다 까먹고 답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답은 하나가 있죠.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분양가가 높여서 팔아도 되는 게 오면 가능하죠. 네. 안 오면 그때 수준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2022년 10월을 그때 조금 크게 여러 현장들이 일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하고 있다. 나아질 어떤 여건이 없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늘거나 네. 경제가 갑자기 2차 전지가 막 폭발적으로 막 자동차 산업 막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이게 부동산 가격도 버틸 텐데 그게 아니면 그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중간중간에 이런 보도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뭐 43조 정도가 그 은행권, 금융권이고 또 43조 정도는 보험 뭐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들이 많이 여기에 많이 있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금융위기 지금 중국도 부동산 위기 막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좀 약간 겁박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제가 본 그래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위기가 터질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금융위기라는 단어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융 리스크 부실화 이 정도 단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축은행은 이미 10년 전에 그렇게 일을 겪고 나서 물론 그럼에도 좀 지금 아슬아슬한 데도 있긴 한데요. 그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제일 많잖아요. 수신이나 예신이. 네. 거기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농협은 좀 농협도 그렇고 신협, 뭐 수협, 캐피탈, 증권사 있잖아요. 네. 이쪽 부분들이 문제예요. 이쪽 부분들이 다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연체율이 뭐 좀 1% 올라갔다고 그러셨는데 증권사들이 PF 한 현장들은 지금 연체율이 17, 18%, 20% 넘었어요. 그래요? 심각하네요. 네, 그 현장들이 지금 유지할만 할 뿐인 거예요. 이 현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심각한데 보도에 이제 많이 나왔다 요즘 좀 뜸하잖아요. 왜? 부동산 상승이니까 그 기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락기면 같이 나오겠죠. 왜? 그걸 던져야 정부가 부양책을 또 쓰니까. 그러니까 시장주의에 있는 분들이 그 언론 뭐 친화적인 데들이 이런 걸 조절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건 그거와 상관없이 팩트는 계속 진행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 위기까지는 안 오지만 금융 충격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 중에 증권사 중에 몇 개는 좀 아슬아슬하고 또 대형 건설사 중에 조금 PF 현장이 좀 아슬아슬한 데가 있어요. 한두 군데. 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럼 증권사 몇 개하고 신협이나 수협은 독립채산자잖아요. 네. 새마을은. 그러니까 독립 지점별로 파산 몇 개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금융위기 IMF 때도 잘 버틴 나라인데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도리어 국가에는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거품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시장이 좀 균형 가격으로 가고 저는 그래서 건강한 부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부동산 PF도 심각한데 네. 가계대출이 뭐 사상 최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렸을 때 이 다 연쇄작용으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계산을 해보니까 뭐 IMF 같은 수준은 절대 안 될 거고요. 글로벌 수준 충격 정도, 금융 충격 네. 정도.
그리고 또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번 다 겪어봤고 IMF 때만 해도 뭐 건물값도 산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워낙 또 IQ가 뛰어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부동산에 대한 툴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막 동남아에 막 수출할 정도니까 우리 여러 가지 부동산 툴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 뭐 이런 충격이 오는 거 개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두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후세들이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좀 조정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폴 보커나 뭐 1979년도 때 그렇게 막 꺼지고 박살 났는데 그 뒤부터 30년간 호황이었잖아요. 네. 거품이 꺼져야 이게 경제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탈이 나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탈 난 거를 그저 유지하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 먹어요. 그렇죠? 그건 뭐 단순한 논리로 보시면 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충격의 정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수준이고 가계부채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뭐냐면 가계부채 사상체대라는 말은 사실 이제 그만 써야 돼요. 가계부채는 계속 사상체대일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GDP가 늘어나면서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GDP 대비 사상체대라고 써야 돼요. 비율로 네. 그게 왜 의미가 있냐?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면 리스크가 터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역대 한 40년 동안 IMF나 BIS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80% 정도가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이 마치고 나서 다 75%, 80% 이하예요. 우리만 지금 역으로 가계부채 성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니까 IMF하고 뭐 OECD, 영국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자꾸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게들이 지금 소득을 계속 벌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더 확대시키지 않고 연착륙으로 차근차근히 진정되면 위기가 안 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더 펌핑한다.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얘기한 그 임계점을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터져도 이러면 IMF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다행히 스탠스를 요새 바꿨잖아요. 그 긴축으로 들어가기로 스트레스 DSR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스트레스 DSR 적용한다. 그러면 대출이 이제 급증하는 건 없겠구나. 그럼 주택 가격도 안정 국면으로 가겠구나.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가계부채 가진 분들도 최대한 부채를 줄이려고 애쓰겠구나. 아나바다 타임이 오겠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타임이 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야 이제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어떤 베이스를 좀 충분히 만들 것 같아요. 지금은 성장하려고 해도 너무 지금 부담이 많으니까 성장에 좀 제약이 따르죠. 소비도 지금 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어떤 뭐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 분명히 맞다. 다행히 정부가 스탠스를 바꿔서 다행인데 이게 또 뭐 부동산 부양한다고 뛰었다. 이러면 이제 터질 수 있습니다. IMF만큼 수준으로. 그때 뭐 갑자기 터지면 이거 댐 하나 터질 때 떼울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못 막거든요.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는 좀 예측이 됩니다. 네. 하여튼 요새 그 언론들에서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 며칠, 그러니까 12월 7일 날 나온 뉴스 보니까 네. 가계 평균 부채가 9,186만 원이고 소득은 6,762만 원. 이게 그렇죠. 못 갚는 너무 심하죠. 돈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 심하죠. 소위 좀비 기업 같은 느낌? 맞습니다. 실제로 좀비 기업도 많아요. 그렇죠. 좀비 기업처럼 좀비 가게도 지금 많은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데 버티고 있는 데들이. 그러니까 이 비율을 낮추려면 하늘에서 이제 부채 한계 차주들의 그 상황을 다 체크했잖아요. 네. 그래서 방법은 딱 그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그 데이터가 다 있어가지고 대비하는 기획재정부랑 다 얘기해서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속도의 문제예요. 영착륙으로 차근차근히 가야지 리스크가 터지는 게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부도. 이제 연말부터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게 워런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워런 버핏도 내 생에 우리 이번에 올랐던 이런 장이 폭등장 있잖아요. 이런 장은 다시 못 볼 거다. 100%.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그렇게 전설적인 분이 세상을 모르겠어요. 경제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오버슈팅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음에 상승장이 부동산이든 주식장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폭등장은 쉽지 않다. 이거 인지하시고 어떤 자산 관리하실 때 어떤 뭐 수익의 목표나 이런 것들에 우리 뭐 머리 어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가이드를 지금 철저하게 지킬 타임이 아닌가. 무리한 투자도 안 되고 무리한 매도도 할 필요 없고 잘 가이드 지켜서 가는 시기라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게 정부가 잘 가이드 해준다라면
우리가 다시 좀 다 경제 펀더멘탈이 안정적으로 되는 타임까지는 연착륙이 좀 될 것이다. 그럼 결론은 그게 나오겠죠. 국지적으로. 그 주식도 왜 이렇게 뭐 가치주, 성장주 아주 따로따로 그렇죠. 잘 모르지만 대표님 잘 아시지만 이렇게 보시잖아요. 다 죽어도 살아나는 뭐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다 내려가도 개발 호재가 있거나 어떤 호재들이 있으면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대처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거는 인지하신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대비를 완투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도 이제 내년 중에 뭐 5월이냐 뭐 6월이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 네네네. 나오고 있고 한국도 총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는 어떤 분위기들을 저는 보니까. 그거 별로 안 믿는데요. 아, 미국 거는 믿어요. 왜냐하면 왜 안 믿냐면 대표님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가요? 2% 이상 낮죠. 낮는데 어떻게 내려요? 상식적으로 뭐 우리 주식에서 우리 저 8.15 식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가 우리가 더 높아야 내릴까? 더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국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잖아도 지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걸로 그 금리 차이의 어떤 수익을 따지면 벌써 지금 외화 자금들이 다 유출돼야 된다 안 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그 국지적인 어떤 산업들의 어떤 성장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데 금리를 또 인하한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주식 그거보다는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미국에 가야겠네. 금리 인하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또 그렇죠. 잠시 반짝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잖아요. 또 펌핑이 더 되니까. 그럼 시나리오상 빠져나갈 타임 찾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는 쉽게 못 내릴 것 같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못 내리고 미국은 말씀대로 파월의 어떤 요새 워딩을 보면 약간 약해져서 시장에 어떤 뭐 부흥도 하는 겸해서 인플레이션 수치만 잘 나온다 그러면 0.25에서 0.5는 내년 중에 내릴 것 같아요. 그래봤자 4.5 아니에요. 네. 5%나 4.5인데 우리보다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내려야 돼요? 우리나라 내릴 거는 위기 터지면 내리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는 좀 열애로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그 분위기상 네. 이게 자산, 이 부동산 쪽이 상승할 만한 어떤 개연성 이거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도 부동산 지금 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 그 지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요새 호황 따라서.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뭐 상업용만 얘기하시는데 아시아 모기지 금리가 예전에 2, 3% 받았다가 지금 7%니까 매물이 없어가지고 자 매물이 없어서 주택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상반기에. 근데 지금 다시 꺾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는 사람이 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매물이 10개 가지고는데 사는 사람이 20명이 줄면 물건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임차료도 지금 렌탈비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우닝 현상이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장밋빛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봄에는 분명히 좋았지만 지금은 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된다 시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역시 그 뭐라 그럴까요? 집을 사시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빠진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사는 거를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좀 기다리는 작업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우상향이잖아요. 네. 전체로 보면. 다만 우리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을 긴 텀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올라가서 고점이에요. 그럼 기다렸다 사야죠. 기다렸다 사는 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전체 그림에서 평균선에 왔을 때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더 떨어졌을 때 사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평균선에 사는 건 어떤 분들은 살 수 있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미 여유가 있어요. 집은 9억짜리는 없지만 전세는 5억을 살지만 현금이 10억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사시면 돼요.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냥 사시면 우상향 하니까 인플레이션 해체 충분하니까 도움이 되고 예전처럼 자본시세 차익을 과대하게 기대할 필요는 없고 무주택자분들은 너무 올라온 거 사시잖아요. 그럼 빠지는데 더 빠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더 빠지는 것을 측정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우시니까 주위 시세랑 공공 분양 가격이랑 좀 비교하시면서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살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가격 지지선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같이 들어가셔야 되고 이왕이면 이제 올 겨울하고 내년 봄에 총선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좋은 대책을 많이 던지고 있잖아요. 청년층들이 중도 캐스팅 보드니까 좋은 정책을 쓰려면 뭐라 계세요? 좋은 집을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에 줘야겠죠? 네. 그럼 무주택자분들 중에 젊은 2030, 40, 또 5060도 마찬가지고
이때 나오는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가시면 되고 특히 3기 신도시는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걸 충분히 공격적으로 가셔도 좋다. 기존 분양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미분양 나오잖아요. 네. 완파는 됐지만 계약이 안 되잖아요. 아. 투자 수요가 있구나.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 좀 심사숙고하시고 이렇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네, 많은 분들께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